틀을 좀 지금 다시 한번 1교시 13개, 2교시 문제가 6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게 일주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132에 준비하신 분이 뭐 인강반에도 이제 다들 50점 넘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한꺼번에 정리하자. 네, 발송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2주차 수업 다 수업이란다. 이제 2주차 문제풀이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 교재를 좀 더 넓게 풀려고요. 교재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험 치신 분들이 1교시가 점수가 좀 많이 안 났죠. 어떻습니까, 선생님? 1교시. 1교시는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낮아요. 점수 좀 좋은 분은 3교시하고 4교시가 괜찮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합격점이 넘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타이트하게 준 거죠, 타이트하게. 그래서 이제 교시별 채점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리면 3점, 4점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3점 이하다, 이렇게 3점 이하. 이러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모르고 쓴 겁니다. 출제 의도하고는 반환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썼는데 이게 질문하고 좀 다른 거. 이렇게. 4점, 5점은 핵심이 빠진 거죠, 핵심이. 썼는데 아는데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내용이 안 들어갔네, 이런 거고요. 3점은 이 내용이 안 들어갔네, 아예 그냥 뭐 좀 다른 거 그냥 쭉 썼네, 이렇게. 2점, 3점 이 형태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묻는 거하고 다른 걸 쓴 거죠. 근데 4점, 5점은 썼는데 핵심이 빠져있는. 이게 빠졌네. 이 내용이 빠졌네. 이런 게죠. 6점 넘어가면 이제 바로 썼고, 차별이 되는 7점으로 넘어가거나 이 형태로 가게 되면 제대로 쓴 거죠. 제대로 쓴 거. 이 정도만 받아도 충분한 형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교시는 이제 목적이 50점대 중반이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50점 중반. 50점 중반만 받으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1교시는 기술사 공부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 1교시 점수가 높다, 점수가 잘 나온다라면 이 정도 범위는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시험 출제 범위 정도에 대해서는 공부의 범위는 충분히 이해됐구나. 2교시부터 이제 4교시 부분은 나름의 이제 풀어나가는 능력이죠. 깊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깊이의 개념으로 보시고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래서 3교시, 4교시 점수대가 어느 정도 그냥 뭐 기본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내한테 맞춰가지고 좀 풀어나가는 거는 좀 괜찮아져요. 그런데 핵심이 이제 1교시죠, 1교시. 1교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고, 범위를 넓힌단 말은 좀 더 많은 문제를 접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수도 조금씩 늘려가지고 132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해서 프린트물 받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계부터 해서, 그래서 세 과목만 이제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 문제로 갈 거거든요. 이제 기계 5개고요. 전기가 3개가 될 거고, 건축방화가 3개에서 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법 따로 하나 해서 한두 개, 이렇게. 1개 정도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이제 여러 자료들이라든지 이렇게 첨부식 해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요만큼만 이제 해봐야, 그죠? 이게 2주고, 이게 한 주거든요. 3주 차만 하면 기본의 핵심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로만 따져보면 1교시하고 2교시가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 문제가 13개고 2교시가 6개로. 이게 이제 한 교시별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해입니다, 한 해. 그래서 기계 5회고, 전기 3회, 건축 3회, 법 1회 또는 2회 이렇게 갈 거예요. 요 틀로 해서 132회를만 위해서 132회에서 가시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합격이 이제 52점, 처음에 53점 갔다가 52점, 51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합격했는데, 이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암기틀. 근데 요번에도 시험 쳐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암기가 부족하구나. 근데 그걸 매번 느낍니다, 원래. 사람은. 내가 암기가 부족하구나. 아는 내용인데도 내 이 내용을 착 도출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계속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실제 내가 아무리 좋은 답도 시험장에서 못 쓰는 답의 형태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서울에 있는 스터디도 할 때도 그제 우리 형님 대비 답을 잘 쓰시잖아요. 이렇게 답이 들어오는 거. 내가 엄청 꾸짖었거든요. 그래. 이거 시험장 쓰겠냐,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장 쓰는 거는 두 번째 치고 공부를 위해서 지금 답을 만든다. 내가 그래, 더 크게 뭐라 했죠. 그 공부는 합격하고 해라. 그죠? 그 전까지는 본인이 쓸 수 있는 틀만큼만 만들어라. 그죠?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점 정도 될 수 있는 양만 더 넣지. 만약에 이제 이게 3, 4 할 만큼 가득 채워도 시험장에 이걸 절대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답이고 그냥 좀 쓸 수 있는 답을 형태로 가는 게 제일 맞다. 그래서 좀 바꿔서 이렇게 계속 설득과 다 체크하고 좀 더 가벼워진 답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은 있죠. 좋은 답. 모음 답도 있고 완전히 핵심을 너무 많이 담고 많은 자료가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좋은데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실제로 다시 보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시험장. 그래서 답은 좋은데 시험장에서 못 쓴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약간 좀 미흡해 보이지만 시험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럼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 형태의 틀을 짜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하고 출제 예상 문제다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갔으면 한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새마음 새뜻으로 요거 132회인데 요거 1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었었고요. 보면 교재 문제를 좀 더 넓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핵심입니다는 이제 풀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요렇게만 간결하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2회와 123회, 29회 때 이제 연관성이 있거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도 요렇게 이제 이렇게 5개다. 그죠? 이렇게. 위에 이제 5개.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5개 내용이 있고 볼샤를 있는데 제가 요것도 이제 말을 좀 드렸거든요. 어떤 개념입니까? 라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5가지 가정이 있고 볼샤를 있다. 그러면 이건 틀이거든요. 틀.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체 분자 운동론 5개, 보일샤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샤를도 종류, 개념을 잡으면요. 보일샤를. 보일이 뭐고, 샤를이 뭐고, 보일샤를이 뭐고, 보일샤를 활용한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못 적는 거죠. 10점짜리에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일샤를이 뭐고,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렇게. 그죠? 소방의 활용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활용, 기초식이 된다. 이런 정도로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빼자.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들, 요거 이제 줄이든지 없애고, 요만큼이 없습니다. 그죠? 없애고, 밑에 있는 내용만 더. 그죠? 그 다음에, 보일샤를의 법칙이라든지 모든 물리적 법칙, 소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리적 법칙은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 어떻게 적용시키냐. 감지기의 원리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량은 얼만큼 바뀌게 되고 어떠한 성상을 가지겠냐.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샤를 내용 적고 그림 양념처럼 옆쪽에 배치하고 아래쪽에 소방의 활용 한번. 그렇죠? 그거 한번 딱 적어라. 이렇게. 요틀 예상 문제니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기체 분자 운동론. 지금 체크해서 앞글자만 따면 부피 무시, 완전 탄성이고 인력 반발력 없고 무질서고 그죠? 예,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딱 5가지. 탁탁탁탁. 요 정도 쓰고 요 정도 내용 채우는 것들이 적합해 보여. 그죠?
이 글자 내용, 글자 크기가 엄청 적합합니다. 딱 좋더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법한, 그래서 파란색이 들어간 것들은 이제 한번 예상 문제로 초출로 처음 나왔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점성 법칙이 뭐고, 그죠? 예. 점성 유체, 그리고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는 또 뭐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엄청 꼼꼼하게 쓰시는 스타일의 답. 요거 지금 보시면 점성 법칙이 뭐다라면 정의를 2번 이상, 3번 이상 적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 또 정의, 또 풀이란 또 정의, 즉 이렇게 그렇게 쓰시는 분 많거든요. 제가 책에 좀 그래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면 상관없는데 유사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를 이제 교재니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은 그렇게 적으실 필요 없어요. 뭐다 이렇게 뭐다 이렇다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까웠으면 이 질문을 이 답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적고 이 내용 적는 거죠. 이렇게 수식과 이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와 있는 면적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형태는 점성 계수라는 걸 둬서 떨어져 있는 거리와 속도에 이제 비례를 하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한 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도를 알게 되는 거죠. 점도와 점성을 알게 된다. 엄청 중요한 축에 속한다. 그죠? 네, 엄청. 그래서 이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형태로 되는 형태로 기울기 곡선을 그린 게 이 답이죠. 네. 또 이거도 얘기했죠. 잘 적었어. 시험장에 적겠어요? 네,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걸 3분의 1로 줄이든지 절반으로 줄이세요. 네, 줄이세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두 그림을 일체화시켜서 요렇게, 그죠? 기울기가 이제 일정해지는 형태의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 그죠? 요런 부분들 봐라. 실질적으로는 요 유체, 이 실제 유체죠, 실제 유체.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보시면 어떠한, 이걸 예를 들어서 배관 내부에 유체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관의 절반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요속의 흐름이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예상되는 흐름은 이렇죠. 균일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균일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뉴턴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은 뭡니까? 속도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저항을 균일하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뉴턴 유체입니다. 뉴턴.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가까이 때는, 멀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실제 유체거든요. 실제 유체. 그래서 이상적인 유체는 점성이 없어요. 점성이 없을 때는 노란색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거지. 그런데 뉴턴 유체를 만들고 실제 유체 적용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죠? 요 노란색이 이상 유체, 이상이고, 뉴턴 유체가 있고, 실제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니까 2차 함수적으로 이 받는 형태는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점성력을 이해하는 거죠. 점성을 이해해야 유체 흐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유체 흐름을 대비. 유체 흐름을 어떻게 흐른다라는 것들을 가정해서 시킬 수가 있을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딱 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황한 설명도 중요하고 그림도 엄청 잘 썼고 내용은 좀 더 줄이고 형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점 딱.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죠. 표면 장력도. 표면 장력은 제가 이제 아예 직관적으로 세 개는 무조건 물을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표면 장력, 시그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표면 장력. 표면 장력에 대한 개념은 응집과 응집, 물질간에 대한 응집과, 그죠? 다른 물질에 대한, 그죠? 응집력과 뭐가 있습니까? 응집과 부착에 대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 보면 요 내용의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되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측면만 보면 물의 입자 분자는 물 분자 사이에 대한 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렇죠? 물이 육각형이잖아요. 물이 육각형은 물 입자가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힘을 균일하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내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데 표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면. 그럼 나머지 두 힘은 어디 갔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이 힘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 힘이 없어지는 만큼 나머지의 관계에 대한 힘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 있을 때 힘은 균일하고 작은데 표면에 있을 때 힘은 강하고 작아요. 강한 거죠. 힘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나머지 놈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세져요. 이렇게. 표면에서는. 이해되시죠? 물리적으로. 내부에서는 힘을 전체로만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8개의 힘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표면에 있는 힘은 3개 뺀 5개의 힘만 줍니다. 5개. 똑같은 힘으로 5등분 했느냐 8등분 했느냐의 차이를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5등분 되어 있는 놈들은 힘들이 더 셉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서로를 끌고 있는 거죠. 표면에 존재하는 힘을 응집, 그렇죠? 더 센 힘으로 잡아다니면 물방울이 이렇게 서는 거죠. 낮은 힘으로, 센 힘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봉긋하게 솟아있습니다. 솟아있을 때 우리는 표면 장력이 크다 이렇게 부르죠. 표면의 장력이 큽니다. 표면의 장력이 크단 말은 물질끼리의 응집이 잘 되거든요. 응집이 잘 된단 말은 다른 물질하고 섞이지를 않아요. 표면에 힘이 세기 때문에 증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전기압도 어떻습니까? 전기압은 셉니까? 약합니까? 전기압은 약합니다. 증발이 잘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만 따져보면 표면 장력은 두 가지 형태로 따질 수가 있겠네요. 물방울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포 개념으로 거품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품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물은 70이 다인이죠. 70이 다인. 얘를 얼마 이하로 낮춥니다. 30 정도 이하로 낮추는 거죠. 30 다인 정도 이하로 낮추면 우리가 이제 요 표면이 다른 물질하고 있는 면하고 굉장히 용이하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중을 더 낮추는 거 개념하고 좀 유사해지는 거죠. 그때 계면이 활성이 용이해집니다. 계면이 활성이 용이해지는 거죠. 뭐를 집어넣으면 그래 됩니까?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계면 활성제. 그렇죠? 그럼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면 포하고 유사한 소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층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지요? 봅시다. 물. 그래서 포를 섞는단 말은 뭡니까? 거품이거든요. 거품. 이 거품의 형태가 물과 기름이 중간적인 성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물도 아니고 거품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고 거품 중.
이렇게 되는 거지. 섞여 있는 층이 형성되죠. 그죠? 흡사 유하고도 좀 닮았습니다. 유하고도. 그죠? 이렇게 되면 유증기 상승 불가능하고요. 산소하고 결합 불가능합니다. 소화에 가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표면 장력은 작을수록 소화 효과는 뛰어나다 생각하면 됩니다. 표면 장력은 작을수록 소화는 잘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딱 균일하게 물었어요. 딱 뭐다 이렇게 하면 표면 장력에 대한 개념, 수식 두 가지, 그 다음에 수식 두 가지 여기까지 물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수식, 물방울일 때, 거품일 때. 그렇죠? 그래서 교재 내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면일 때, 그렇죠? 요 면에 대한 힘과 바깥쪽으로 이 물방울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요 두 관계식은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요 형태를 찾아다. 딱딱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에 양념처럼 늘 잘했던 게 소방과의 관계죠. 표면 장력은 작게 할수록 좋다.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출제는 아직까지 안 됐지만 압력에 대한 성질 5가지를 준비해봐라. 이렇게. 그죠? 요 또한 문제 때 제가 얘기한 게 요것도 넘어간 거다. 이렇게. 넘어갔다. 답 쪽에 체크하십시오. 넘어갔다. 그죠? 그 외에는 이제 동일한 성질로 제일 첫 번째 나온 형태는 잘 아시다시피 유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다. 요걸 이제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압력. 이제 공부를 좀 몇 번 듣고 이해가 된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오래 하셔야 돼요. 압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요 힘 자체 이 면적에 요게 이제 힘, 그게 압력이 되는 거죠. 압력. 이때 압력은 흘러갈 때에 대한 힘의 방향은 힘은 방향이거든요. 힘은 그러니까 요렇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유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유체, 흐름이 없어야 돼요. 흐름이 없으면 압력이 작용하죠. 100%. 이렇게. 요때 압력을 갖다가 정지된 압력에서 정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압. 근데 호수를 열었어요. 유체 흐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고 나면 흐름은 이제 바뀌는 거죠. 이 흐름이 생기는 거지. 그럼 작용하는 힘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이제 발생하는 유체의 요 부분은 속도 이렇게 얘기하죠. 속도는 동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동압과 압력에 대한 실제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힘의 합력이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정압에 대한 동압에 대한 합력은 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동압, 정압과 동압에 대한 관계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지되어 있는 압력은 멈췄을 때, 유체 흐름이 없을 때 열고 나면 동압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동압에 전환되는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동압만큼 정압이 줄어드는 거죠. 요 두 압력을 합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압.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유체의 성질 5가지는 기본 틀만 메뉴에 요 3가지 개념 잡고 밀폐 용기 요 부분까지가 4번째고 요 부분이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래서 정지압력의 5가지 원리, 활용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답이 너무 장황해요. 줄입니다. 줄여요.
나머지 요소들로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쓸 수 있는 형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가서 베나 콘트랙타. 베나 콘트랙타는 이 부분이다, 그죠? 베나 콘트랙타는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니까 뭐 간략하게만 확인하면 마찬가지로 요관이다, 그죠? 이렇게, 그죠? 실제 유치에 대한 방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점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그죠? 직경이 가장 최소가 될 거고요. 직경이 가장 최소. 그러면 속도는 가장 최대가 되겠죠. 속도가 최대가 되는 만큼 동압도 최대가 됩니다. 최대. 이 동압의 형태가 전압과 동일하거든요. 전압. 실제로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전압에 대한 개념. 요렇게 방사될 때 대기 쪽으로 나왔다라면 100%입니다. 100%.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동압을 측정하면 실제 이제 방사 압력에 해당되는 전압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있죠. 가장 이제 요 포인트를 베나 콘트랙타라고 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는 거죠. 요 개수만큼 보정해줘라 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요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광경이 가장 줄어드는 만큼 손실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하는 것들이지. 그 내용들 이제 적어달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은 여유수식에 해당되는 유량계수입니다. 유량계수. 유량계수의 두 가지를 적으면 속도계수와 수축계수 이렇게. 그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해보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 모든 이유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점성 때문이죠. 점성. 그죠? 점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짜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소방에서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얼만큼 지워져 넣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지난 우스개로 요 옥내소화전이랑 호스릴 있잖아요. 호스릴. 옥내소화전은 몇 밀입니까? 옥내소화전 몇 밀리? 호수 몇 밀입니까? 40밀리고. 얘 몇 밀입니까? 25거든요. 얘 이제 방수량은 얼마입니까? 소화전 하나당 방수량 130. 얘 얼마입니까? 130. 네, 130입니다. 방수압은요? 얼마입니까? 0.17에서 0.7. 얘는요? 0.17에서 0.7입니다. 근데 호수가 가는데 어떻게 같은 유량과 방사압이 나올까요? 이런 거죠. 뭐가 같단 말입니까? 노즐의 뭐가? 네, 노즐의 구경이 같습니다. 그렇죠? 호수는 다른데 구경은 같은. 힘의 논리로 따져보면 실제 이게 반발력이 더 작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안 작을 수도 있겠구나. 차이가 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승인 기준, 시험 기준이 130 0.17이고 130 0.17이거든요. 그래서 옥내소화전과 호스릴은 호수는 다른데 개폐별 부착 여부에 좀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거든요. 동일. 그래서 동일하려고 하면 이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다르면요. 이 광경이 이 아이 몇 밀입니까? 13mm거든요. 얘가 13mm보다 작을 때 요만큼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호스릴도 같지 않을까. 이렇게. 안 같으면 쉽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문제 다음 점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연습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 흡입측과 토출측의 유속의 제한은 따로 명시 안 돼 있고요. 옥내 소화전에 유속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 형태가 기본 개념이 토출측을 얘기합니다. 토출측.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4m/s. 하지만 NFPA는 흡입측과 토출측의 둘 다에 대한 제한이 있네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흡입측의 150%의 유량 기준으로 4.5m/s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150에 6.2m/s. 그래서 유속 제한을 했었을 때 광경 산정, 그 다음에 연습은 호칭 구경 돼서 유량에 대한 범위 어떻게 되고 적용은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냐. 다음 페이지까지 답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요거도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갈게요. 그죠? 넘어가서 얘는 10점짜리 나온 흔적도 있고요. 돌연 확대, 돌연 축소. 지금 이제 100회 이후를 정리해봐도 아주 이제 별표 3개짜리고 25점짜리에도 동일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점짜리로 딱 묻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적는 게 가장 좋으냐. 그래서 기본한 세팅이죠.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만 잠시 얘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범위는 부차적 손실이거든요. 부차적. 그렇죠? 그래서 주 손실이 있고 부차적 손실이 있더라. 주 손실은 하이젠 윌리엄스인데 하이젠 윌리엄스 핵심은 직관경에 구할 때 쓰죠. 직관. 직관에 대한 손실이고 부차적 손실은 확대 축소가 달시 웨버. 그죠? 예, 부차적 곡관과 부속유해. 그죠? 중요한 내용은 주손실과 부차적 손실 둘 다 만만치 않게 크다라는 거죠. 주손실이 핵심입니다. 부차적은 아주 미흡해요가 아니고 엄청 큰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아주 간결하게 부차적 중에서 급격을 쓴 거죠. 확대와 축소를 보는 거죠. 확대 축소를 반영해줘야 정확한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흐름이죠. 손실을 알아야 정확한 압력을 알고, 압력을 알아야 유량도 알고, 유량에 대한 동력도 알고 쭉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명확하게 알자. 손실을 명확하게 모르면 과부종량이 생기니까. 과부종량. 이렇게. 그때 나오는 공식의 부차적 손실입니다. 달시-웨버법, 그죠? 상단길이법, 저항계수법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 우리 소방은 여기까지가 한계거든요. 기계 쪽 가면 요 각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각도에 따라서 손실이 얼만큼인지가 식이 쫙 있어요. 우리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고. 그 내용들이 식 적고 요렇게 간략하게 적으세요. 잘했네요. 그 다음에 소방의 적용 25점짜리처럼 쭉 풀어나셨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무차원수. 무차원수 중에서는 꼭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무차원수 나옵니다. 준비하세요 한 시점에 저번 시험 나왔던 게 무디선도거든요. 무디선도.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린 대로 무디선도를 선도를 보고 손실을 구할래. 그죠? 아니면 무차원수를 가지고 손실과 흐름을 예측할래 이런 거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 지금 무디선도는 손실을 구하는 거죠. 손실을.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 레이놀드와 무슨 요소? 뭐였습니까? 네, 어떤 조도? 어떤 조도? 절대였습니까? 상대였습니까?
절대는 뭔데? 상대는 뭡니까? 절대는 이 아이 입실론, 그죠? 입실론은 유체 흐름에서 고정되어 있는 식인데 얘에서 직경을 나누게 되면 상대조도가 됩니다. 상대조도로 충류와 난류, 충류전이 난류 영역이죠. 충류에 대한은 뭐 레이놀드 수만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난류성에 뛸수록 거칠기와 거친 관과 매끄러운 관에 따라서 조도를 반영해서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디선도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많은 거 손실 찾기. 손실 찾기. 이 손실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차원수 중에 방금 나왔던 레이놀드수가 있죠. 레이놀드수 역사는 전체 얘기했습니다. 관마찰 개수를 알면 되고, 관마찰 개수가 나오게 된 형태가 점도부터 출발하는 거죠. 점도, 관마찰 개수, 레이놀드수, 차원수 이렇게. 이 레이놀드수를 알면 이 흐름을 아는 거죠. 흐름. 이 흐름이 충류야 난류야. 난류. 충류인지 난류인지 알아야 이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얼마큼 공급해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통관입니다. 통관. 그죠? 그래서 절반만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첫 스타트 때 얘기했었고요. 그죠? 난류성 흐름이고 흐르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흐름이 생기는 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 무차원수를 예상 문제로 뒀었죠. 이 무차원수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이게 연소 측면에서 열 전달 측면에 대한 무차원수 둘 다 같은데 비교 한번 해줄래? 한번 해보자. 연습 이렇게 한 겁니다. 너셀수와 비오트수죠. 지금 너셀수는 4번 나왔습니다. 4번. 4번 나왔던 놈이어서 반드시 가져가시고, 레이놀드 수가 4, 5번 나왔었죠. 가장 많이 나온 놈. 그 다음에 비오트 안 나와서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넘어가서 설치 제외가 121회 때 물분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유사하게 좀 더 중요해진 형태가, 옥내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물분무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가져가십시오 했죠. 이런 것들은 준비 한번 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기술사와 일반 관리사 기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근거죠. 근거.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분무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물과 심하게 반응, 그죠? 증류 범위가 넓다, 260도 표면, CO2 장애 요소는 뭡니까? 라면 질식의 우려가 되는 형태, 오류위험물과 삼류위험물이다, 그죠? 오류위험물과 삼류위험물, 활성금속이라 부르는 거죠. 활성도가 너무 커서 너무 신기한 게, 나트륨과 칼륨의 화재는 CO2의 산소를 뽑아 먹으면서 연소를 해버려요. 원래 CO2는 산화물질이니까 연소 반응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고온으로 때리다 보니까 아예 물질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들. 그래서 나트륨 부분들은 이산화탄소 소화액제가 소화가 불가능한 이유도 시험에 별도로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미출재고 개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틈틈이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보시면, 간이소화 연구가 기준이 조금 바뀌어요. 그전에는 마른 모래 50리터가 삽을 포함하면 0.5 단위였거든요. 근데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기존에는 180이었죠. 160. 160이 1단위였는데 상호 위아래가 둘 다 0.5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80으로 바뀝니다. 80. 그래서 간이소화 연구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 확산소화기. 재밌는 사실이, 확산소화기는 K급의 적응성 있는 확산소화기가 없었댔죠. 전무했습니다. 근데 K급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전혀 안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도입해버립니다. 얘네가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이 분리가 돼버리는 시점이죠. 이렇게. 그래서 확산 소화기를 이제 적응성 있게 어느 소화기를 써라고 이제 명시를 해버렸어요. 일반, 주방, 전기 설비용. 확산 소화기도 3가지 종류로 이제 분리됩니다. 어디 써라. 그래서 일반 화재용, 주방 화재용, 전기 설비용 이렇게 분리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 내용 확인하시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출제입니다. 요건 법문제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같이 한번 가져왔죠. 자동 소화장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소화장치 이렇게. 그렇죠? 자동 소화장치는 일반 소화기하고는 분류가 나뉘어졌죠. 이제 원래 소화기구에서 포함되어 있다가 자동 소화장치로 이제 설비급은 안 되는데 장치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리 엔지니어드 시스템입니다. 프리 엔지니어드라는 말은 규격에만 맞추면 불 꺼지는 게 증명은 됐고 설계자가 별도로 필요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방에 쓰고 있는 자동 소화장치를 가장 많이 이해하면 됩니다. 밑에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대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과거 때는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에서 지금은 그냥 오피스텔로 바뀌었고 상업용이 추가가 됩니다. 상업용 23년 12월 1일자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있는 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3번은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라 하는데 3번까지도 추가시켜 놓으면 10점짜리가 완벽해지는 거죠. 요 내용까지만 일단 가져가자 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물의 역학적 선도에 대한 부분이다. 물은 이 선도를 잘 그려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건 공동영상 때도 그때 한번 설명드릴 거거든요. 영상 때도. 그래서 삼중점과 임계점. 삼중점과 임계점.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삼중점, 임계점. 그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액체 상태에 있는 놈이 기체가 될 때를 가장 위험해야 되는 거죠. 압력은 낮아질 때, 온도는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화됐었을 때 우리가 공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액체는 공동, 기포화된다 거죠. 그 내용에 대한 기본 설명이고, 그리고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는 삼중점의 특성과 임계점의 특성이죠. 임계점. 임계점이 낮을수록 용이합니다. 임계점이 낮을수록 액화와 기화가 용이하다. 높을수록 힘들고 불가능한 거죠. 이해를 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높을수록 액화 용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이게 높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단 말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임계점이라 부르는데, 임계점은 순수 온도를 얘기하거든요. 임계점 온도가 높으면 액화가 용이하다. 낮을수록 우리가 말하는 액화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예가 CO2는 가압액화도 가능한데 LNG 메탄가스죠. CH4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162도 저온 액화 가능합니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계점은 높을수록 액화가 용이하고 낮을수록 저온일수록 액화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2번 정리했었고 13번에 소화세 물리적인 물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 해라. 그렇죠? 그래서 103회부터 한 4번 기출됐으니까 기초를 쌓는다 생각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25점짜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할 텐데 1번에 보면 차압식 유량계다 그러면 벤추리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벤추리관을
벤츄리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유도하냐. 요 답 엄청 잘 적었고요. 핵심 사항에 대한 식은 요 내용만 딱 한번 일부러 올렸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벤츄리미터를 제가 요 25점짜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런 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유도식, 계산식. 유도식과 계산식은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상세입니다. 상세. 진짜 이제 나쁜 의미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죄송스럽지만 건방진답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끝! 이렇게. 그럼 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건 모자라고, 이렇게. 답 쓴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출제자시잖아요. 기술사시잖아요. 비중량분의 압력 아시죠? 중력과 속도분의 속도 아시죠? 동압이잖아요. Z 위치잖아. 아시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럼 채점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이 새끼야. 어디 함부로 이렇게 시간 찌끄러놓고 다 알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요소를, P는 뭐고요? 비중량은 뭐고, 비중량분의 P는 밑으로 되어 있는 정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 또 얘기해봐. G는 중력과 속도고요. B는 뭐고, Z는 쭉 다 적어주세요. 이걸 적어줘야 상세히 이 식이 전환되는 거, 요 다음에 어떻게 유도되는 것까지도 상세히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상세를 절대 까먹지 마세요. 상세, 구체적. 다 아시죠? 몰라, 임마.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쭉 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소화배관의 수리 계산할 때 적용되는 마찰 손실에 관련된 공식들 쭉 다 그죠? 보다 더 상세히, 보다 더 꼼꼼히 다 넣어달라 이렇게. 엄청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태기님이 개요 짜고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 다시 보시면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부차적 손실 최대한 상세하게 유도하십시오. 최대한 상세하게. 됐고, 잘 적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개폐밸브에 대한 종류와 주의사항. 느낌으로 바로 오시죠. 4번, 1번은. 개폐밸브는 열고 닫았다 하는 거고, 소방에서는 뭘 씁니까 하면 개폐 표시형을 쓰거든요. 개폐 표시형. 주의사항은 뭡니까? 펌프의 흡입 측에서는 어떤 밸브를 쓰면 안 됩니까? 버터플라이를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쓰시고, 요 2번에 릴리프 밸브하고 순환 배관에 대한 기준 모르시는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 그 내용은 적어보면 식재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요겁니다. 두 번째, 얘가 순환 배관, 얘가 릴리프. 요거 이제 바뀌었죠. 체절 압력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둑놈들이 도둑놈들. 원래 체절 압력 이하였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둘 다 바뀌었더라고요. 체절 압력 미만이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준들 여기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50점이다. 50점. 50점이 이제 공부에 대한 진행과 방향과 몇 가지를 결정하는 점수긴 하죠. 5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솔직히. 그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교시는 2, 3점에 대한 점수를 받았을 때 이건 질문의 의도하고 다른 답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요. 답은 썼는데, 그래서 답은 썼으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 받는다. 그 다음에 4점과 5점 둘 다 유사합니다. 4점과 5점은 질문의 답은 맞으나 핵심이 누락된 거죠. 핵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6점 이상부터는 답을 잘 썼는데 어떤 문제는 7점, 어떤 문제는 8점까지 나오더라는 거지. 나오는 이유는
핵심보다도 더 잘 쓴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핵심에서 풀어나가는 능력도 플러스 된 거죠. 질문의 명확한 답에 10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받으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정리가 끝났거나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요와 결론은 합격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이 문제를 잘 썼다, 못 썼다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100% 무조건 써라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설프게 이상하게 특이하게 적느니 안 적는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요와 결론은 개요는 문제로 인해서 풀어나간 이 문제가 출제된 의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결론은 본론에 대한 내용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방향. 이 문제 왜 냈을까요? 읽어보면 왜 냈는지 알죠? 최근에 이제 법도 바뀌고 물류창고에 대해서 ESFR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 표준형으로는 답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배경에 들어가면 되죠. 사건 사고가 많았었다 이렇게. 그다음 방향.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없다. 핵심이 없으면 점수 때는 똑같은 내용 들어가는 거죠. 12점, 13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본론 내용도 잘 적었는데 좀 아쉬운데 그럼 그보다 14점 언저리로 있고 잘 썼다 17점 18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내가 교시별 점수를 준다는 말은 뭐가 빠졌을지를 숙지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질문의 의도하고 맞춰가지고 답을 잘 써야지만 더 줄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게 뭐 속된 말로 1점 2점 받으면 뭐 팬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쓰고 와도 이 정도 맞습니다. 그렇죠?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유사한 얘기만 적어도 한 1, 2점씩, 2, 3점씩은 다 받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좀 쉬었다가 마다하면 또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프린트물은 2회차까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네.